네, 앞 시간에서는 이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즉,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하는 것은 과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공급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이라는 것은 주된 재화와 주된 용역에 따른다. 이게 전제 조건이 이게 전제예요. 자, 한번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면세가 있는데요. 이제 면세 재화하고 과세 재화가 섞여 있는 재화를 공급할 때 이제 이런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CD나 DVD 같은 이런 음반은 과세 재화이거든요. 그런데 음반에다가 독자적으로 비디오나 어떤 음악을 담아서 판매를 하면은 그건 당연히 과세죠. 네, 과세. 그런데 만약에 그 음반이나 DVD가 말이죠. DVD가 책에 부속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슨 백화점을 만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백과사전을 좀 멀티미디어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지면으로 된 백과사전에다가 DVD 자료를 같이 끼워서 이렇게 책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 DVD는 그 사전에 부수된 재화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DVD도 여기 책의 원가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책의 공급가액에 포함이 돼서 면세로 판단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음반이 주된 재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영화라든가 아니면 음악 CD, DVD 이런 거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책자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뭐 가사집을 실었다든가 그 음반을 배경을 설명하는 거기 책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음반을 판매할 때는 그 책자 제작비도 거기 판매 가격에 포함된 거죠. 그러면 주된 재화가 음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도 전부 과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재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는 사업에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자, 이것은 일단 내용을 읽어보고 밑에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 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이거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에 따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산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산물도 주된 재화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이런 얘기인데, 자,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이렇게 제조업과 한번 금융업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업 하는 회사 입장에서 토지라는 재화를 공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업이니까 토지를 파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제조업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파는 일도 생기겠죠. 네, 우리가 사업을 정리하다 보면 부동산을 정리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토지는 면세입니다. 토지라는 재화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는요,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이든 면세 사업이든 따질 것이 없고 모두 면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일 때는 주된 사업에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이 그 부분인데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이면 주된 사업에 관계없이 면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요. 과세인 경우입니다. 건물.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 제조업에서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은 과세가 돼요. 그러나 면세 사업자인 금융업에서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내용, 그러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이면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재화를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과세냐 면세냐에 따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면세 사업자니까요. 만약에 그 학원 사업도 이제 면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처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같은 차량을 파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는 건데, 부수되는 재화가 차량이면 과세에 해당인데요. 건물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의 차량을 사게 되면은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차가 아닌 만약에 제조업이나 과세 사업자가 운행하던 그 차량을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과세가 돼요. 똑같은 차량이 100만 원짜리 차라고 했을 때 과세 사업자가 운영하던 차를 사게 되면은 매입자는 11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네요. 과세가 적용되니까. 그러나 그 면세 사업자가 판매하는 차를 사게 되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까 공급가액만 100만 원만 부담하게 되겠죠. 그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그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이면 무조건 면세가 되고 과세이면 주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공급 시기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공급 시기가 명확해야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가, 요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이겠느냐? 이동이 필요한 재화라면은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런 재화인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 된다. 1과 2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 시기로 봐야 됩니다. 대개는 말이죠. 재화의 경우는 1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화는 대부분 다 인도가 가능해요. 이동이, 재화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건물 그 자체는 재화죠. 재화인데 그거는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되면 공급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 건물을 비워줘 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면은 그것이 공급 시기가 된다.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되는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되는 때다. 그러면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모두 판매하는 재화가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아니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뭐 이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하여튼 인도되는 때입니다. 상품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상품권. 이 상품권은요, 현물과 나중에 교환을 하거든요.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서 그 상품권이 나중에 매장으로 돌아와서 물건하고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 공급 시기는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다시 말해서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는 공급 시기로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어떤 법인이 백화점에서 상품권만 5천만 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만 판매한 그 5천만 원은 4월 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 공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들이 4월 달에 그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상품으로 전부 바꿔갔어요. 그러면 4월 달에 바꿔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은 4, 5, 6월 거를 7월 달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신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 시점은 공급 시기가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다. 가공의 경우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판매. 네, 우리가 반품 받아주는 그런 판매 있잖아요. 사용해 보시고 동의하시면 구매를 결정하셔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하고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에 따라서 몇 번 나누어서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이라고 그래요. 용역의 공급에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완성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해 주는 거, 건설 같은 거에서 우리가 그 기성고에 따라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도 그와 유사한 것이고요. 전력이나 도시가스 같은 거 공급이 계속되잖아요. 이거는 전력이나 그 밖에 그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은 이렇게 1kW 딱 끊어서 팔고 또 2kW 또 끊어서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회사는 어떻게 공급 시기를 정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느냐?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받겠다고 청구서 보내잖아요. 예, 그 청구서를 보내는 그 시기가 공급 시기예요.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보내는 거. 그래서 만약에 3월 20일까지 납부하세요 하면서 300만 원짜리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냈다. 그러면 그 납부 시기가 공급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전력이나 도시가스 그리고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할부 판매하고요. 저 위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할부 판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할부 판매는 일반 할부니까요. 할부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부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그냥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 할부라는 것은요. 할부 기간이 1년이 넘는 할부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나누어서 받은 그 받기로 한 때로 공급 시기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납부도 여러 번 나누어져서 신고 납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할부하고 장기 할부가 공급 시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것은 그 사업자가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고 있어요. 언제 판매됐는지 이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현금을 꺼내는 시점으로 공급 시기를 본다라는 것이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판매가 이루어져야 공급 시기가 돼요. 수탁 또는 그 대리인이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가 정해집니다. 위탁만 해서 공급한 걸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자가 판매해야 공급해야 공급 시기가 된다. 간주 공급이라고 했던 것은요. 앞에서 그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자가 공급, 또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그냥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다릅니다. 사용되는 때가 아니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간주 공급 중에서도 좀 다릅니다. 폐업한 날, 폐업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폐업한 날, 즉 폐업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이나 기적일, 선적일 배에다가 선적하는 거예요. 이제 수출 신고를 끝내고 배에다가 실으면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기적일이라는 것은 역시 수출 신고를 마치고 비행기를 말합니다. 기적일, 비행기에다 적재하면 우리가 수출 시기로 본다. 선적일을 수출 시기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원양어업 및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도 수출 및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의 그 거래 형태들이 많아가지고 공급 시기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주로 시험에서 많이 보기로 등장하는 것이 장기할부 판매, 요것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하고요.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인도되는 때라고 판단해 주시고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요. 무인 판매기라는 것은 현금을 꺼내는 때라는 이런 특이한 것만 좀 기억을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상식선에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거의 상식적인 것이다.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네, 요거 1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약간 다른 점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는요. 우리가 재화는 인도하는 때가 기본인데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재화처럼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임대의 경우에는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 시설물 또는 권리, 그러니까 뭐 특허권, 이런 그 무형자산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물이면 시설물, 또 무체물이면 권리가 되겠는데 이러한 시설물과 권리를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그 외에 밑에 거래 형태에 따라서의 공급 시기는요. 재화하고 판단 기준이 같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똑같은 내용들 나오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가 또는 전력이나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용역이 제공된다. 우리가 영무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재화의 이동처럼 단순간에 이렇게 인도가 끝나지 않고요. 영무의 제공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영무가 제공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세 기간이 2개 이상에 걸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분 계산하면 됩니다.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봐서 자기 그 해당 기간의 과세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면 돼요. 월할 계산해서. 그래서 두 개 다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위에 있는 것은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밑에 있는 것은 후불로 받는 경우이고 안분 계산을 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에는요. 이것도 재화의 공급처럼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시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두 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있을 때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판단한다. 다음은 거래 장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장소라 하는 것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래 장소 하면은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니까 대개 다 판매되는 장소가 되겠어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장소를 우리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재화가 이동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예요.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그 재화가 있는 장소를 거래 장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 장소는 일반적으로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기에 이런 보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역의 공급 장소 해놓고 그 용역을 제공하는 사무소, 용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소가 거래 장소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용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는 우리가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래 장소하고는 다릅니다. 거래 장소라는 것은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된다. 자,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거래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국제 운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나 선박 같은 걸로 해외로 우리가 인력이나 사람이나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그렇죠? 여객이 탑승되거나 또는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바로 거래 장소가 된다. 거래 장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시험 출제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제법 잘 나오니까요. 아까 앞부분에서 제와의 공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장기 할부 판매, 이 완성도 기준 조건부 이런 보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제와의 공급에서는 그 무인 판매기에 관한 공급 시기 이런 그 몇 가지 공급 시기 특별한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공급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다 맞출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3절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로 해서 부가가치세 이론의 한 절반 정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문제, 지금까지 관련된 평가 문제를 풀어서 좀 복습하고 영세율과 면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